트럼프를 적으로 만들어서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그렇게 굽히는데 고개를 숙이고 트럼프에게 납작 엎드렸을까? 그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는 절대 그럴 만한 캐릭터는 아니고요. 서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상기를 시켜줬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에 공감을 했겠죠. 그리고 또 그동안 쏟아부은 비용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게 굴복이냐 전략적인 일부 후퇴냐, 일단은 전략적인 일부 후퇴로 해석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일론 머스크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을까? 먼저 트럼프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걸 받아들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타협이 없는 서로 강한 캐릭터들의 소유자들인데 일론 머스크도 타협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트럼프도 타협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 성매매 리스트에 트럼프가 있다는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이제 선을 넘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냥 그 명예살인을 한 거죠. 물론 트럼프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명예가 없었지만 한 국가의 원수가 아동 성착취를 했다고, 그게 지금 현재 그 QAnon들이 하는 얘기인데 미성년자 그 포주라고 했던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파렴치범을 만든 거죠. 사실 명예살인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급격하게 어떤 화해 제스처를 보낸 거는 일론 머스크도 현실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전략적으로 내가 트럼프를 이제 적으로 만들어서는 자신에게 탈출구가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민주당은 이미 자신의 적이고 여기에 지금 트럼프 공화당까지 또 제이디 벤스가 집권할 경우에는 사실상 애기 트럼프인데 제이디 벤스가 집권할 때까지는 앞으로 그러면 8년을 공화당에 집권화해서 길게는 12년 아니면 그 더 장기적인 짧게 보면은 8년, 길게 보면은 장기화되는 어떤 공화당의 집권을 자기가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를 원수로 만들어서는 자기가 사업을 더 이상 제대로 할 수 없겠다라고 본 거예요. 트럼프는 사실상 그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전기차에는 굉장히 강력한 반대론자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찬성하면서도 보조금을 안 주는데 트럼프는 아예 그냥 친환경 에너지 반대론자니까 더 강력한 반대 세력이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해관계 맞아 떨어져서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안 주지만,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안 주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는 뭐 자율주행이라거나 또 스페이스 X라거나 뉴럴링크라거나 다른 사업들 사실상 일론 머스크 하려고 하는 더 큰 그림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텐데 트럼프를 적으로 만들어서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바보죠. 근데 그러면은 자존심이 강한 일론 머스크한테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그렇게 굽히는데 이런 현실적인 판단만 작용했을까? 그리고 자진해서 내가 고개를 숙이고 트럼프에게 납작 엎드렸을까? 그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는 절대 그럴 만한 캐릭터는 아니고요. 그럼 여기에 누군가가 중재자로 나섰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미국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들의 보도, 폭스뉴스나 이제 브레이브바트나 이제 그 우파 성향의 매체에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보도가 된 게 제이디 벤스가 중재한 거예요. 제이디 벤스는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죠. 대표적인 페이팔 마피아 피터 틸 사단이에요. 제이디 벤스가 중재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를 번갈아 만나면서 서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상기를 시켜줬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서로 다시 손을 잡는데 공감했고 일론 머스크가 먼저 우리나라 따지면은 대통령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화해의 손길을 보내는 게 모양새가 좋다라는 얘기도 했을 거고 그 얘기에 공감을 했겠죠.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그다지 모양새가 나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공감을 했고 현실적인 어떤 테슬라의 앞으로 미래 사업에 이제 트럼프의 지원이 강력하게 필요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쏟아부은 비용이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이걸 다 매몰 비용으로 처리해버린다는 게. 회계에다가 그럼 앞으로 트럼프와 관계 끝. 그동안 썼던 비용 다 비용 처리, 매몰 비용 딱 정리하라고 회계사한테 얘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죠. 3천억 원이나 썼는데 그러니까 본전은 처리될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이 작용했죠.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가 이제 중재를 했고요. 그러면 트럼프는 왜 그러면 이거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자세?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또 아직까지는 다시 또 도치 수장 활동을 시킨다거나 어떤 반전의 드라마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는 이제는 그냥 히든카드 조커 정도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는 한데 지금 이 카드를 쓰는 거는 내가 딜을 하는데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월가의 민주당의 글로벌리스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제스처를 취하고 지금 이 전쟁 내전을 일단 휴전 상태로 끌고 가자. 그리고 전열을 정비해서 후위를 도모하자라는 게 트럼프의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월가도
채권 자경단으로 트럼프를 압박하는 그 카드를 반복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미 쓴 거예요, 월가는. 무슨 얘기냐? 채권 자경단이 어떤 카드를 쓰는 거냐면 내가 그러니까 10조 달러어치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산이 10조 달러예요. 내가 채권을 팔아서 채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미국 정부한테 강력한 압박이 되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니까. 근데 내가 채권을 팔아서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면 10조 달러어치의 내 자산도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월가의 채권 자경단이란 카드는 사실은 꿀벌 전략이에요. 내가 생명의 유익을 느꼈기 때문에 벌침을 쏘는데 벌침을 쏘면 나도 죽어요. 이게 채권 시장의 채권 자경단의 한계거든요. 채권 자경단이라는 무기를 반복적으로 쓸 수 없는 한계예요. 트럼프도 그걸 알죠. 스코페센트라는 강력한 참모가 옆에 있고 무슨 월가의 대변인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재무장관으로서 제이미 다이먼한테도 욕을 퍼붓는 캐릭터니까 당연히 옆에 과외 선생님이 있고 채권 자경단이 반복적으로 총알을 쓸 수 없으니 일단 지금 총알을 썼으니까 쟤들도 지금 출혈이 있다. 아플 거다. 지금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회복이 된 상태에서 채권 자경단이란 총알을 다시 쓸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후퇴, 회군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전쟁을 하자라는 게 지금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라는 카드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강력한 카드잖아요. 자본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월가와 패권 구도에서 대척점에 있고 피터 틸이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뒤에 있고 이 카드를 버려서 트럼프가 이득 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감정 싸움 때문에 자존심 싸움 때문에 일단은 목소리는 크게 냈지만 일론 머스크가 먼저 화해의 손길도 보낸 마당에 내가 그걸 굳이 거절하거나 폐기하는 카드로 쓸 이유가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트럼프도. 자, 그럼 여기서 제이디 벤스가 강력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뒤에서 배후 조정한 거는 피터 틸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움직인 거, 다리를 움직인 거는 제이디 벤스지만 머리를 움직인 거는 피터 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이디 벤스가 운영하고 있는 록브리지 네트워크라는 정치 후원 커뮤니티가 있어요. 이 록브리지라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력한 커뮤니티예요. 피터 틸이 배후 조정하고 있는 커뮤니티고 피터 틸의 페이팔 사단이 강력한 후원을 하고 있는 정치 후원 단체죠. 여기에 회장이 제이디 벤스예요. 막고 실력자는 피터 틸이고 돈줄은 피터 틸이고 여기에 멤버십으로 가입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원 정도를 14억 원 정도를 내야 돼요. 100만 달러 정도를 내야지 여기에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얼굴 도장 한번 찍는데 100만 달러를 쓰는 모임이죠. 강력한 이제 트럼프의 돈줄이죠. 이 록브리지라는 것 자체가 제이디 벤스의 고향 아팔란치아 산맥에 있는 그 오하이오주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록브리지가. 그러니까 피터 틸이 제이디 벤스에게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 제이디 벤스가 그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가 예일대 로스쿨에 들어갔을 때 그 스탠포드 로스쿨을 나온 스탠포드 철학과 로스쿨을 나왔거든요. 피터 틸이 그 스탠포드 로스쿨을 나와서 그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었던 피터 틸이 당시에 예일대에서 그 로스쿨 출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당시 피터 틸의 강연이 법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법정이 될 필요는 없다.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했고 그 강의에 제이디 벤스가 강력한 영감을 받으면서 저렇게 부자가 될 수도 있구나. 내가 아팔란치아 산맥 그 산골짜기 무지랭이로 태어나서 예일대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내가 여기 와서 부자가 되는 커뮤니티도 이제 참여를 못하고 잘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나오거든요. 힐빌리의 노래라는 연가라는 그 넷플릭스 영화에 그 제이디 벤스가 처음에 예일대에 들어가서 그 예일대 어떤 사교 모임에 갔더니 그 포크랑 그 숟가락 놓는 이 그 에티켓도 처음에 몰라서 무시를 막 당해요. 이런 산골짜기 무지랭이가 제이디 벤스인데 갑자기 피터 틸이라는 그 로스쿨을 나온 세계 최대의 부자 반열에 있는 페이팔을 만들고 이제 했던 그 피터 틸이 와서 법조인이라고 해서 굳이 내가 뭐 검사나 판사 또는 변호사가 될 필요 없다. 훨씬 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이디 벤스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나는 예일대에 가는 방법조차 몰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몰락한 백인 중산층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방법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갈 수 있는지도 몰랐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래서 사실은 오하이오 주립 때보다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것도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형평성 그 DEI 인용 때문인데 왜 명문대들마다 그게 있잖아요. 지역 균형 전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미국 아이비리그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산골짜기 무지랭이들 낙도나 이런 그러니까 이건 제이디 벤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힐빌리라는 표현. 힐빌리들이 오히려 아이비리그 명문대는 오하이오 주립대 같은 데보다 훨씬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균형 전형으로. 근데 제이디 벤스가 오하이오 주립대를 들어갔었거든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예일대를 입학했지만 그 로스쿨 이제 법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하이오 주립대를 나왔어요. 근데 오하이오 주립대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하이오 주립대를 들어간 이유는 자기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방법조차 몰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로드맵을 제시해 주는 것 자체가 부자들끼리는 커뮤니티에서 교류가 되는데 힐빌리들은 그런 것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피터 틸이 옆에 와서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판사,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살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저 사람에게 가야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제이디 벤스가. 그래서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피터 틸을 찾아가요, 샌프란시스코로. 잠깐 그 법무법인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또 그 상원의원인가 그 보좌관으로 일도 했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러다가 잠깐 이제 그 월가가 있는 그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바로 샌프란시스코 날아가서 제이디 벤스에게 같이 일하고 싶다고 이제 호소를 하죠. 그 피터 틸에게. 그래서 피터 틸이 제이디 벤스의 어떤 자산으로서의 가치. 이 사람은 그 굉장히 두뇌절이 빠른 그 전략가면서 정치가면서 기업가인데 당시에 힐빌리로서 자수성가한 제이디 벤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산, 가치를 꿰뚫어 봤어요. 오하이오 그 러스트벨트에서 힐빌리로 살다가 예일대 로스쿨을 나와서 정치적인 야망도 있는 한 젊은이가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찾아왔는데 얘를 잘 투자하고 키우면 자기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쟁취하는 로드맵에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피터 틸이. 그래서 제이디 벤스를 받아들여주고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육성을 해서 2020년에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게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어떤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해서 이제 공천을 받는데 실패하죠. 그러고 나서 제이디 벤스가 2023년인가 2022년인가 이제 그 선거에서 다시 이제 그 공화당의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를 할 때는 트럼프를 설득해서 공천을 받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트럼프와 제이디 벤스의 다리를 놔준 게 피터 틸이에요. 그래서 그 마라라고 리조트 트럼프 자택에 제이디 벤스 손을 잡고 끌고 가요, 피터 틸이. 왜냐면 제이디 벤스도 트럼프의 비판자였거든요, 비난자. 트럼프를 또라이라고 했어요, 제이디 벤스도. 근데 이게 손을 잡고 가서 트럼프한테 무릎 꿇고선 사과를 하게 만들어요. 저는 상원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고 트럼프에게 과거에 내가 트럼프를 비판 또라이라고 했던 거는 100배 사죄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렸습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터 틸의 보는 앞에서 제이디 벤스가 트럼프에게 고개를 숙이고 트럼프가 전략자산으로 피터 틸이 제시한 전략자산으로서의 제이디 벤스의 가치를 읽고 제이디 벤스를 트럼프는 금수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힐빌리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게 이제 브레이브하트의 편집장이었던 전략참모의 베넌이라는 전략가의 트럼프 자신은 금수저이기 때문에 내가 러스트벨트 힐빌리들의 어떤 구세주다라는 어떤 이미지에 이제 좀 부족했죠. 근데 그 이미지를 세탁해 주는데 힐빌리로서 지금 상원의원이 되겠다는 제이디 벤스가 강력한 이미지 세탁기가 된 거죠. 그 가치를 읽고 트럼프가 제이디 벤스의 사과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공천을 받아주고 제이디 벤스가 상원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연장이 돼서 2024년 대선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까지 되죠. 미국 역사상 최연소 40대 초반에 최연소 부통령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2기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3기 집권을 하거나 아니면 제이디 벤스를 내세워서 집권을 하게끔 만들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피터 틸의 사단이에요. 제이디 벤스라는 부통령을 킹을 해서 부통령을 만든 인물, 일론 머스크라는 돈줄을 트럼프에게 연결해주는 인물, 이게 공통적으로 피터 틸이거든요. 그럼 이번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어떤 관계, 브로맨스가 완전히 깨졌을 때 이거를 붙일 수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도 피터 틸이었어요. 피터 틸이 그랬다고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피터 틸이 그랬다라고 단정해도 무방한 거죠. 네. 그래서 피터 틸의 어떤 전략적인 사고로 트럼프를 설득했고 그 역할의 대행자로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적극 나섰고 트럼프가 모양새 좋게 자존심을 살려주는 방법으로 일론 머스크가 먼저 고개를 숙이게끔 했고 일론 머스크도 전략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먼저 고개를 숙였고 트럼프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현재의 갈등 상황이 일단은 일단락됐고 월가에게도
일단은 여기서 더 이상 월가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상태죠. 그런데 이게 굴복이냐 전략적인 일부 후퇴냐를 판단하면 일단은 전략적인 일부 후퇴로 해석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전열을 정비하는 시간을 벌고 중국과 90일간 유예를 해놓은 상태니까 일단은 90일 동안 이제 앞으로 한 60일 정도 남았죠. 한 2달 정도까지는 미국이 전열을 정비하는 상태로 가고 다시 상황을 봐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줄이고 마가 캐치프레이즈를 실현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런 월가에 대한 공격, 반세계화 어떤 공격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트럼프의 정책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의 시세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가 전략적이든 진심이든 월가와 민주당, 트럼프 얘기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지금 주장,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얘기한 제이미 다이먼의 요청사항 3가지, 요구사항 3가지, 쉽게 얘기해서 협박사항 3가지 중에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명시돼. 비트코인 사지 마라, 총알 사라 라는 얘기가 명시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의 준비금을, 금이란 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게 포트록스 금이 실제로 있는지를 뜯어보겠다라는 발언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달러 패권에서, 화폐 패권에서 준비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준비금이라고 하면 그냥 외환보유고로서 정부가 보관해 놓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흔히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고, 그러니까 국채를 갚기 위한 준비금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미국 정부의 준비금은 미국 국채를 재무부 채권을 갚기 위한 돈, 자산인 거죠. 그게 지금은 금하고 달러인 거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금을 트럼프는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을 했잖아요. 비트코인 대통령 선언을 하면서. 그럼 준비금이라는 게 뭔가 실질적인 의미가, 준비금은 기축통화를 바꾸겠다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기축통화는 액면상으로는 달러지만 실제 기축통화는 아직까지는 금이에요. 금분 이제 이탈했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금을 믿고 국채를 사주는 거죠. 국가신용이라고는 하지만 채권자 누가 미국의 신용을 믿고 대출을 해줘요. 네. 이재용이라고 하더라도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담보가 있어야죠. 삼성지분이라거나 삼성의 강남 사옥이라거나 담보를 제시해줘야 대출을 해주죠. 채권자들은 당연히 담보 요구를 하거든요. 미국의 담보물은 아직까지 쉽게 얘기해서 금이에요. 금이 있으니까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네, 국채 상환의 담보물이죠. 그러니까 현재 기축통화는 실제로는 금이죠.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라는 거는 기축통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암호화폐가 액면 달러 역할을 하겠죠. 이런 역사가,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금을 대체하겠다라고 했을 때 금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거 화폐 역사를 보면. 근데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판단해 보니까 그 준비금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그 실질적인 의미를 아직까지 시장 투자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준비금의 그 엄정한 그 의미가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게 브레튼 우드 체제 3년 뒤에 그 영국의 준비금을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꿨어요. 미국이. 무슨 얘기냐면 브레튼 우드 체제가 1944년도에 그 파운드화에서 기축통화를 달러로 바꾸겠다는 정치적인 선언이잖아요. 이 정치적인 선언을 한 다음에 실제로 달러가 기축통화된 거는 그로부터 3년 뒤예요. 3년 동안은 금융시장이 많은 과도기 혼란을 겪었죠. 만약에 지금 당장 언론이 이렇게 발전하고 온라인이 이렇게 발전한 상황에서도 만약에 지금 당장 미국이 어떤 상황이 돼서 기축통화를 달러에서 비트코인을 바꾸겠다고 선언해도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금융사들은 어떤 걸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달러 가격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난 지금 뭘 해야 되지? 막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럼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뭐 석유도 달러로 살 수 있고 지금 송금도 다 달러로 하는 거고 뭐 아직까지 달러 뭐 건재한데? 라고 생각하고 달러를 쓸 수밖에 없겠죠. 또 바꾸는 것도 사실 귀찮고 업비트 계좌 트는 것도 뭐 농협 계좌나 K뱅크 계좌 트는 것도 귀찮고 여러 가지 번거롭고 하니까 달러 계속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옛날에 미디어나 온라인 네트워크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1944년에 브레튼 우드 협정으로 자 내일부터 당장 오늘부터 파운드가 아니라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라고 선언했죠. 이게 이제 전 세계 뉴스로 통신으로 타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시티 오브 런던과 월가에서는 어떤 금융 딜러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파운드를 막 달러로 바꿨을까? 야 기축통화 이제 파운드 아니야.
달러로 바꿔야 돼 막 그랬을까? 한동안은 상당한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뭐 아직까지도 파운드로 결제해 보니까 다 결제도 되고 뭐 괜찮은데 뭐 굳이 달러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상황이 3년간 지속됐어요. 1947년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달러를 기초통화로 만든 거는 영미 대출 협정 1947년 7월 달에 이제 미국과 영국이 영미 대출 협정이란 걸 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2차 대전에 미국이 독일로부터 승전을 했지만 사실 그 상처만 남은 승전이었죠. 영국 경제 다 망가지고. 그래서 케인즈가 막 나섰던 건데 뭐 그 평가 절하를 해야 된다 주장했지만 이제 처칠이 평가 절상을 하면서 오히려 막 영국 파운드가 막 무역이 막 이제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지고 경제가 망가졌죠. 처칠이 케인즈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1947년까지 지속됐는데 그러니까 영국은 금고가 텅텅 비었어요. 금도 다 미국한테 무기 사는데 쓰고 파운드도 다 국채 상환에 썼죠. 그러니까 영국은 준비금이 거의 없었어요. 금도 많이 거의 대부분 떨어지고 파운드와도 거의 바닥난 상황인데 그럼 러시아나 이집트 뭐 이런 영국 국채, 파운드 국채를 가지고 있던 채권자들이 이게 부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죠. 그러니까 영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금을 쟁여뒀어라는 거를 시간을 줘야 되는데 파운드나 금이 없으니까 미국이 그걸 딱 보고 아 이게 절호의 찬스다. 영국의 준비금이 금이었는데 금이 없으니까 달러로 영국의 계좌를 채우자. 그래서 미국이 영국한테 37억 달러, 캐나다하고 합쳐서 여기 50억 달러를 대출을 해줘.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2천억 달러 정도를 영국의 계좌에다가 이체를 해줘요. 쏴줘요. 그래놓고 거기에 조건을 달아요. 앞으로 그 외국 정부가 파운드 채권을 제시하면 파운드로 갚지 말고 달러로 갚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달러가 이제부터 준비금이라는 얘기예요. 금이 아니라 파운드가 아니라 미국 달러가 영국 정부의 준비금이야. 그러니까 영국 채권을 갖고 오면 미국 달러로 바꿔줄 거야 라고 하니까 준비 자산을 바꾼 거거든요. 준비금을.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기축통화가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채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선착순이거든요. 준비금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준비금이 바뀌니까 앞으로 파운드는 국제 결제에서 사용을 안 한다는 걸 알게 되니 실질적으로 이제 각성을 하게 되니까 파운드와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고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게 됐겠죠. 그때부터 이제 국채 딜러들이 그때는 영국 국채 딜러들이 그러게 나면 선착순인 거예요. 빨리 가서 파운드 국채를 달러로 바꾸는 게 이득인 거죠. 내일 가면 파운드는 더 떨어졌을 거고 그 다음날 가면 더 떨어졌을 거니까 또 이제 달러가 바닥나면 자기는 이제 상환을 받지 못하니까 실제로 파운드랑 달러는 고정돼 있었지만 시장에서의 파운드는 계속 급락하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니까 빨리 가서 파운드와 국채를 달러로 바꾸는 놈이 장땡인 거예요. 선착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채를 가진 영국 국채를 가진 대출자들이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영국 정부에게 상환을 만기 이전 상환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만에 10억 달러가 소진되고 준비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또 그 이제 컨버터빌리티 협정이라고 하는데 전환성 협정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닉슨이 금태환을 정지한 것처럼 컨버터빌리티 협정을 그냥 중단한 거예요. 야 앞으로 달러로 못 바꿔줘 한 거예요. 불태환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영국도 부도 선언을 한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가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뀐 사건이에요. 이게 결국은 준비금을 어떤 화폐, 어떤 자산으로 바꾸느냐가 실질적인 기축통화를 어떤 거로 바꾸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런 역사 공부를 했을 거고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런 화폐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준비금을 금에서 달러에서 비트코인을 바꾸겠다. 라고 한 기축통화를 비트코인으로 만들겠다. 금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빨리 팔아라. 앞으로 금은 똥값 된다. 비트코인으로 바꿀 거다. 파운드와는 똥값 됐다. 달러가 최고다라는 것처럼 반대로 앞으로 금 가격은 똥값 된다. 비트코인을 바꿔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중국 너 금 사는 거 지금 다 허사야. 허튼짓 하지 마. 금본위지 하려고 하지 마. 비트코인을 바꿀 거야. 금값 폭락시킬 거야 라는 선언이었거든요. 근데 금값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시장이 그 의미가 뭔지 해석을 못한 거예요. 금값을 폭락시키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가 한 얘기예요. 준비금을 바꾸겠다. 기축통화를 바꾸겠다. 금본위제에서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바꾸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긴 거냐면 일론 머스크한테 맡긴 거예요. 일론 머스크한테 야 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데 네가 나서 무슨 얘기냐 포트록스 가가지고 금이 있는지 한번 금고를 까봐 네가 그 일을 해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옛날에 아니죠 과거에 트럼프가 그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한테 자 비트코인 포트록스에 금이 있는지 한번 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일론 머스크가 포트록스에 금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트럼프 집권 1기 때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을 시켜서 포트록스 금고문을 따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스티브 무누신 장관을 시켜서 금고를 이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포트록스 금고에 금이 얼마큼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트럼프가 포트녹스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페인트예요, 페인트. 나는 다 아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언론 플레이 한 거야. 야, 포트녹스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 금 보관을 잘 했을까? 바이든이 지난 4년간 저렇게 달러를 발행하고 찍어댔는데 재정지자를 냈는데 금이 온전할까? 트럼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금이 없다는 거를. 금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팩트를 알고 있는데 금이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던져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포트노스 금고를 열었을 때 금이 8,000톤, 그러니까 전체는 8,000톤, 이제 포트노스에는 4,000톤이 장부에 기재된 것만큼 없다라는 보고를 한 거죠. 추론을 해보면. 금이 온전하게 있으면 금이 있을까? 금고를 한번 따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이 금을 잘 보관했을까?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부상의 금의 장부가액과 지금 포트녹스에 있는 실제 금의 양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금의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금으로 준비금을 유지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서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트럼프는 포트녹스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일론 머스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직전에 트럼프가 잠깐만 일부 후퇴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비트코인으로 준비금을 금을 비트코인으로 준비 자산을 대체하는 것도 잠깐 보류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번 반감기 때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거라고 예상되는 이벤트가 실제로 이제 신시아 로미스 상원의원의 법안이 통과되거나 트럼프가 4월 7일 날, 이제 3월 7일 날 그 크립토 서밋에서 상무장관하고 재무장관, 상무장관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비 sak스라는 그 크립토 짜레에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쓰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살 수, 어차피 민주당이 반대해서 국회 통과가 어려우니까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세금을 쓰는 거 말고 세금을 안 쓰고도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묘안을 니네가 반드시 찾아. 그거 안 찾아내면 해임시킬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2달이 지났으니까 그 방안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 발표 안 하고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안 하는 거 보면 그 방법은 보고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카드를 꺼내들기에는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해서 보류하겠다라는 판단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트럼프가 세금을 쓰지 말고 살아간 거 보니까 안 살 것 같은데 라는 서사가 지금 일반 투자자들에게 있으니까 급등하지 않는 건데, 그러면은 트럼프는 살 의지를 천명한 건데 시장이 오해해서 급등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면 이 오해가 트럼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트럼프는 사실 강력한 의지를 밝힌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실 시장이 해석을 못한 거죠. 근데 트럼프를 강력하게 사겠다고 했는데 시장의 오해대로 서사가 결론 지어질 수 있는 거죠. 트럼프는 강력하게 사겠다고 선언한 거지만 사실은 지금 월가의 어떤 저항 때문에 준비금을 바꾸는 것도 좀 보류해봐라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백악관 이제 자기 참모들에게 전달했다면 지금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매입하는 그 행동은 상당 기간 늦춰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빨라도 내년 중간선거 때문에 그 카드를 중간선거에 임박해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월가의 저행 때문이라도 미리 그 카드를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당장에 이제 가까운 미래에 트럼프가 준비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의 시세 상승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은 아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그렇지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거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는 게 트럼프 때문이었나 그동안에. 트럼프는 그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속도를 가속화시킨 건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그 원동력은 사실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과 그 속성을 많은 이제 수요자들이 서서히 그 서사를 이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다.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하지만 거기에 가속했던 어떤 터보 엔진을 다뤄줬던 터보 엔진은 지금 꺼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그 카드가 꺼내질 거고 다시 급등을 하겠지만 타이밍은 좀 늦춰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확률적으로 유용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상황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브로맨스가 형성되고 깨지고 다시 봉합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미국 내부의 어떤 패권,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정치적인 글로벌 패권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필연적으로 전략적으로 형성된 빅테크와 정치 권력, 트럼프라는 정치 권력의 어떤 미롤, 브로맨스는 세계사적인 어떤 필연적인 과정이고요. 단지 그냥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간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브로맨스는 상당 기간 더 유지가 될 거고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근본적인 이념과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월가의 어떤 저항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 자각하고 보니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전략을 조금은 전술은 수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략은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가장 정확한 어떤 해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